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가 첫눈이 온다는 소설인데 눈은 오지 않고 추위만 왔습니다. 추워질 때 생각나는 것 많죠. 눈을 포함해서 털장갑, 털모자, 그런 월동장비뿐만 아니라 거리의 붕어빵도 생각납니다. 아울러 주부들의 즐거운 고민, 긴장까지 추워지면서 생각나는 게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실 토크방 솔솔입니다. 시작부터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을 나열해봤는데요. 낭만만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화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언제나 위험은 있지만 특히 겨울철에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민원실이 어디를 찾아갈지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소방서를 찾아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나 고마워만 해야 할 곳이 소방서인데요. 도대체 이런 곳에 어떤 민원을 넣을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방서 민원실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똑똑 문 열어주세요. 11월은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소방서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그 배너가 떠 있더라고요. 11월 한 달 동안은 불조심 강조기간이랍니다. 저희가 소방실 민원실은 어디에 있나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소방서에는 민원실이라기보다는 Q&A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좀 모르는 법조항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Q&A 쪽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중에서도 저희 시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에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추려왔거든요. 오늘 게스트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일단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민원실 노크방은 여전히 일단 민원분들의 민원 글을 읽고 관공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희 또 게스트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할게요. 제목은 동물 구조 후 데려가신 동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카페에서 길고양이가 울고 있어 보호 중에 있다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바람에 119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구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길고양이지만 아기여서 추운 날 아마 카페로 들어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기라서 초유도 사 먹이고 데리고 있다가 카페 직원분께 인도하고 집으로 왔는데 119 소방대원분들이 고양이를 구조한 후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데리고 있겠다고 했는데도 길고양이는 절대 못 키운다고 하시면서 그물에 싸서 데려가셨다고 하던데 이렇게 데려가신 고양이는 방사하시나요? 아니면 TNR을 하시는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동물 구조, 동물을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119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답변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아마 그 다음날 바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전일 9시 20분경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획한 고양이가 다치거나 병든 고양이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한 고양이는 반경 2km 이내에 방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포획된 장소에서 반경 2km 안에 방생해야 먹이를 구하기가 용이하고 집단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포획한 고양이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포획 장소에서 2km 이내인 정발산 인근 안전한 장소에 방생하였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19 구조대 930-0452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일산소방서 구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답변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정말 동물들 좀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런 경험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반려동물 키우시기도 하고 주변에 고양이 많잖아요. 다치거나 그런 고양이들 잡으면 정말 어떻게 하나. 네, 예. 혹시 뭐 덧붙이실 의견 같은 거 뭐 있으세요? 좀 깔끔하게 질문과 대답이 명쾌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다친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하고 건강한 고양이는 심지어 반경 자기네가 살 수 있게끔 다시 방생을 한다는 저는 이거는 몰랐거든요. 그냥 예, 좀 적당한 곳에 내려놓지 않을까 했는데 그 고양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방생을 하고 있네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동물을 사랑합시다. 뭐 우리 길고양이를 밥을 주려다가 캣맘 사건이 있어서 조금 더 좀 마음이 찜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방사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군요. 네. 그럼요. 고양이든 개든 일단 동물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참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살짝 119 소방대원들이 이렇게까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또 소소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Q&A에서 뽑은 거는요. 저희 요즘 거의 뭐 일산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 형태가 주거 상태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아파트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그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자 읽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질의사항은요. 아파트 계단 방화문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는 승강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므로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야 한다. 소방법 제10조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동 숲속마을 산단지 관리실에서는 평상시에 방화문을 닫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열어놓고 다닙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시스템상으로 평소에는 열어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닫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주민 입장으로는 겨울철에는 춥기도 하고 현관 출입문에 성에가 끼기도 하며 난방비가 많이 나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방화문을 닫아놓는 것이 원칙이니까 하절기에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열어놓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거라 생각되어 계절별 운용이 소방법상 가능한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질의했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멋있네요. 일단 법 조항까지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주민의 편리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궁금하시죠? 이 답변은 모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답변 읽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절별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개방형 방화문은 화재 수신반 등과 연동되어 관리되어지므로 사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방화문 사용 시 방화문에 부딪히는 안전사고도 사고 예방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문의가 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사항만 보면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애매한데요. 네, 저는 질문이
개방형 방화문하고 저희가 흔히 계단식 아파트에서의 그 방화문하고 차이가 있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게 개방형 방화문 같은데요. 그게요. 네.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아놔야 되는 거죠. 소방법상에는.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라 음. 수동으로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네. 개방형 방화문인 것 같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벽으로 되는 방화 벽이 있지 않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열거나 파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방화문은 다 개방형 아닌가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옆집하고 옆집으로 예. 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피할 수 있게. 피신할 수 있도록 치고 갈 수 있도록 그 해당 구조가 방화벽이거든요. 네. 베란다 쪽에. 예. 근데 네. 여기 개방형 방화문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파트 계단형은 열고 닫고 수동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왜 화재 시에 삐삐삐삐삐 소리 나면 위에서 촤르륵 내려오는 아. 차단시 그게 혹시 평소에 개방형 아닌가? 그래서 시스템이 됐다는 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자동으로 그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같은 데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백화점이나 예. 예. 그런 데는 이제 그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쪽에는 어떤 아파트는 거의 계단 옆에 그렇죠. 그냥 문이 달려 있는 네. 형식이고 지상구 나가는 제가 뭐 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열어놓고 살고 있지 않나요? 보통 그쵸. 저희가 아파트도 중앙 계단형이 있고 복도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아, 하나로 예, 한 예, 10집 예, 정도 예. 사용하는 데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닐 때 보면은 근데 중앙 계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로 왼쪽 오른쪽 집이 나눠지는 경우에는 거의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네요. 열려 있는데 보면 아랫집에 있는 그런 뭐 유모차, 자전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적재해 놔서 방화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로 문을 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불편사항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그 Q&A를 볼 때 사실 그 의견도 올라온 게 있었어요. 계단에 자전거라든가 이런 적재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데 이건 소방법에 위반이 되니 혹시 점검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사안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아이 키우면서는 집안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밖에 내놓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또 안전하고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일단 계단 방화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 지금 답변 읽으신 분 어떠세요? 네, 애매하죠? 네. 읽었지만 애매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이 소방서 쪽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개방형 방화문이 화재 수신반 등과 연동되고 관리된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에 있는 소방법에 있는 방화문과 말 그대로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방화문 자체 개념이 다르지 않나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서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속이 지금 서치가 안 돼서 아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방음이 돼서.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내용을 소방서에서 어떤 교육을 하실 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편의를 어떤 다중의 생각을 하나로 뭉칠 수가 없으니 좀 다수의 생각을 만드는 규범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하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의 법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 편의대로 오락가락 한다는 그 기준을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런 우리가 뭐 우리 국민들의 속에서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만큼 사실은 저희가 불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걸로 생각이 돼요. 뭐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되도록이면 이 방화문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기준 내지는 이런 교육을 각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시를 해서
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방화문이 뭐 개방형인지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분께서 풍동 숲속마을 3단지라고 자신이 사는 곳을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자체가 거기에 일단 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하고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좀 혼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앞집에 계신 노부모님이 살았는데 노부부가 그냥 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주워 갖고 오셔서 뭐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그 계단 올라가는 물론 이제 올라가는데 딱 가면 전체가 다 그분 짐이거든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변의 걸 주워다가 쌓아놓는 짐이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분이 거기서 비누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들어서 막 팔기도 하셔서 사실은 나갈 때마다 좀 힘들긴 했지만 딱히 이거를 생계랑 유기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좀 참고 오랫동안 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법은 법이지만 굶는 거 앞에서는 사실은 이 법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연초에 의정부에서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이 방화문 관련해서는 정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아무리 저기 한 거라도 안전하고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올해 정말 뭐 네. 최근에 너무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봤다시피 나만 피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쌓여서 그런 큰 사고들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계하고 직결이 돼서 말씀을 못 하셨지만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혹시 목숨과 맞바꿔야 된다 그러면 아마 말씀을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아무래도 안접에 불감증이 심한 걸로 결정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또 거죠. 주민들 의식도 아마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관리소 측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방화문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불편하다고 이거 좀 이렇게 또 하자는 의견도 저는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될 거는 우리 의식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올리신 분의 그런 법을 좀 지켜서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질문한 것에 답변도 좀 더 명쾌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의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이쿠나. 이것도 비상구 폐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파트에는 살고 있지만 또 상가들도 많거든요. 그거를 다중이용업소라고 용어를 쓰나 봐요. 다중이용업소의 옥상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 비상구 폐쇄인가요? 라고 올리신 분이 있어요. 질문이 짧아서 제가 읽었는데요. 다중이용업소 이해 가시죠? 지금 머릿속에. 네. 근데 그곳 옥상은 사실 화재 시에 헬기로 구조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비상구잖아요. 근데 거기를 폐쇄를 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옥상 폐쇄가 아니라 비상구 폐쇄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기니까 이 답변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같은 날 빠르게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소방법에 관한 지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대상은 옥상문 개방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중이용 특별법에는 다중이용 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대상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기에 관해서는 화재 시 소방 안전상 건물 옥상 출입문 개방이 공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 내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법이 많은데 건축법상은 이렇고 다중이용 특별법상은 이렇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도 애매해요. 그렇죠. 화재는 건축법과 이런 어디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화재가 나면 일단 몇 층 건물 이하는 아래로 대피하고 몇 층 건물 이상은 옥상으로 대피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중이용 시설도 14층 이상 정확하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14층인지 15층인지 이상인 거는 무조건 옥상으로 대피해야만 가능한데 답답합니다. 그거는 아마 불이 난 장소에서 이동을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법과 이런 소방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이 몇인일 때 뭐 건축법상 그 방화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법이 좀 많이 달라서 일반인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해서 그 기준법을 네. 정하기는 좀 어려운 인테리어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법은 조금 보면 일반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기준에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 비상구가 폐쇄인가요 하는 거는 이 관점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비상구도 사실은 오픈을 했는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종종 저희가 종종 신문지상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고 지금 다중 이용 업소 또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을 잠궈 놓거나 그렇죠. 열거나야 되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건 법은 그런데 이건 소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잠그는 것이 나쁜 어떤 행태를 만들 때는 맞지 않느냐.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CCBB가 갈리게 될 때 약간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인 소방서에다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애매모호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예. 지금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이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옥상 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대상 건물은 네. 옥상문 개방을 의무화해야 되고 예. 대상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모든 다 건축물이 권고 사항이 아니라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보니까 옥상 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대상 건물은 옥상문을 개방할 의무가 있고, 네. 근데 그 외에, 네. 그러니까 아주 고층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헬리포트 설치 대상은 어느 정도 이게 그렇죠. 고도가 있어야 보장이 되죠. 돼야만이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주 출입구 외에 이게 우리가 영화관 가면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듯이 안전한 곳으로 편안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가 의무이되 이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시민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게스트들 전문가 수준입니다. 인테리어 담당하셔서 법을 쫙 끼고 계신 분도 나왔죠? 또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곳은 의무사항이고 어떤 곳은 공고사항이라고까지 비록 소방서의 답변을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라디오 보셨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구구절절 막 그 뭐라 그랬죠?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했지만 결국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곳은 의무사항이고 그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곳은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방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방서이다 보니까 훈련 문의한 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어느 개인도 올렸지만 그 몇 개 회사를 운영하는 집단 같은 곳에서 교육을 전문가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느냐 혹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소방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문의하신 게 지금 뽑아온 한 두세 개 빼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Q&A에.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있습니다입니다. 있는데 각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뭐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질문을 올리지 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다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읽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게스트들이 점점 전문화가 돼가서 상당히 찾아가는 민원실도 유쾌하고 또 답변 다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답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찾아간 소방서 민원실의 홈페이지를 게스트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다른 홈페이지와 다른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추모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시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순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의 방을 들어가면 언제 어떤 사람을 구하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순직하셨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 몇 개만 읽고 되면은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안전불감증,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가, 이런 게 저절로 떠오르고요. 한편으로 이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답변 이런 거 주고받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추모의 방에 한번 찾아보셔서 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1300의 의미를 아세요? 1300? 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소방관 1인당 국민을 1300명을 대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네. 일하시는지 정말 새삼 느꼈거든요. 1300명. 정말 저희들 감사하고 웬만한 민원은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네. 네, 그리고 칭찬하는 코너도 네. 있으니까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어떤 관공서의 홈페이지보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한번 박수를 크게 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